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는 한 남자와 2번이나 결혼을 하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중학생 때 이혼을 하셨다가 제 결혼을 기점으로 다시 재결합을 하셨거든요. 다시 만나 살림을 합칠 때까지만 해도 엄마는 아빠가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셨지만 글쎄요. 사람이 어디 고쳤을 수 있는 물건이던가요? 이혼을 결심할 만큼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면 다시 만났을 때도 또다시 그 문제로 인해 이별을 결심하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걸 엄마는 몰랐던 거죠. 그 사실을 일깨워준 건 의외의 인물이었어요. 바로 제 올케였죠. 처음 오빠와 결혼을 하겠다고 저희 집에 찾아왔던 순간부터 나와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이었죠. 믿었던 아빠와 절대로 상정하고 싶지 않았던 올케. 서로 다른 성향의 두 사람으로 인해 벌어진 한바탕 소동을 지금부터 생생하게 전해드릴게요. 저와 오빠는 각기 다른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오빠는 전주에서 태어났고 저는 마산에서 태어났거든요. 3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 남매가 각기 다른 지역에서 태어난 건 저희 아빠 직업 때문이었어요. 저희 아빠는 도로 건설 쪽 기술직에 종사하셨는데 건설 기간에 따라 근무지가 수시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아빠 동료분들은 대개 근무지에 혼자 부임해서 몇 년간 지내시기도 했는데 저희 아빠는 꼭 가족을 데리고 근무지 이동을 하셨어요. 그 바람에 저랑 오빠는 중학생 때까지 전학을 반복하며 학창시절을 보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친구를 오래 사귀기도 힘들고 매번 학교에 적응하는 것도 큰일이었어요. 저희 남매도 남매였지만 저희 엄마는 더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요즘은 다들 대문을 닫고 살지만 예전엔 옆집 숟가락 개수까지 알 정도로 다들 문을 열고 찾아다시피 했잖아요. 특히나 지방은 더더욱 그렇고요. 문을 열고 산다는 건 그만큼 이웃을 믿고 산다는 의미인데 믿음의 바탕은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아왔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우리 집은 어디를 가든 이웃이 아닌 뜬에게도 받아들여질 뿐이었어요. 그러니 잠깐 옆집에 아이들을 맡기는 것도 힘들고 현금이 똑 떨어졌을 때 급전을 빌리기도 힘들었어요. 거기다 마음을 터놓고 지낼 이웃이 없어서 동네 사람들의 텃세를 엄마 혼자 감당해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빠가 고등학생이 되고 서울에 완전히 터를 잡게 됐을 때 누구보다도 엄마가 기뻐하셨어요. 서울에는 저희 외가도 있고 엄마 친구들도 다 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타 지역에 살며 겪었던 이방인 취급을 더는 받지 않아도 됐거든요. 하지만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요. 엄마가 서울을 떠나온 시간 동안 서울은 너무도 변해버린 거예요. 저희 남매를 데리고 의기양양하게 외출에 나섰던 엄마는 바뀐 버스 노천에서 1차 멘붕이 왔고 엄마의 단골 식당이 사라진 걸 보고 2차 멘붕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는 자신의 고향인 서울에서 지하철 노선도와 버스 노선도 그리고 길 가는 행인의 도움을 받아가며 여행자 모드로 다니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그동안 살았던 지역을 그리워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좋은 점도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 엄마들의 인맥이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이 언제인지를요. 첫 번째는 국산 참기름 살 때예요. 다들 알다시피 요즘에 국산 참깨가 어디 흔한가요? 죄다 중국산이나 인도산이죠. 그런데 인맥 좋은 엄마들은 어떻게 귀신같이 국산 참깨를 공수해서 기름집에 들고 가 국산 참기름을 짜오지 않습니까? 혹여 국산 참깨를 바꿔치기 할까봐 기름 짜는 내내 기계 앞에 딱 붙어서서 말이죠.
국산 참깨는 정말이지 돈이 엄청 많거나 인맥이 없으면 구경하기 힘들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고춧가루인 것 같아요. 매년 김장을 앞두고 엄마들이 고춧가루를 사잖아요. 대개는 평소 대먹던 농가에 연락해 전화 주문으로 고춧가루를 공수하는데 그 집 농가가 그의 고추 농사가 잘 안 됐다거나 그 집 주인이 몸이 아파서 고추 농사를 못 지었다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땐 정말이지 진돗개 1호 발령이 난 것만큼 아주 난리가 난다니까요. 한 해 김치 맛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엄마들의 신경은 곤두설 수밖에 없고 갑작스런 비상 상황에 전화통을 붙잡고 일평생 인맥 모조리 탈탈 털어 고춧가루 공수작전에 돌입하게 되죠. 고춧가루 한번 잘못 사면 1년 내내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가족들한테 고춧가루 때문에 음식 빛깔이 엉망이라고 타박을 받거나 고춧가루가 하나도 안 매워서 음식 맛이 안 난다는 핀잔을 들어야 하니 엄마로서는 무엇보다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 엄마는 위기 상황에 현지 지인 찬스를 톡톡히 쓸 수가 있었어요. 전국 팔도 안 살아본 도가 없을 정도로 결혼 기간 내내 남편 근무지를 따라 국토 순례에 가까운 생활을 강행한 덕에 언제들 품질 좋은 고춧가루를 공수할 수 있는 농가를 최소 10군데가량은 알고 계셨거든요. 그 덕에 엄마는 급하게 고춧가루가 필요한 서울 지인들한테 질 좋은 고춧가루를 공수해주고 점수를 딸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고추 농사를 지은 농가에는 별도의 판촉 활동 없이 대량의 고춧가루를 제값받고 팔 수 있게 해줘서 감사 인사는 받았어요. 중간다리 역할을 하면서 따로 챙긴 건 없었어도 양쪽 모두한테 신임을 받으며 어깨에 힘 좀 줄 수 있어서 엄마로서는 꽤나 만족스러운 상황이 되었죠. 그렇게 서울 생활에 적응을 해나가던 우리 가족은 생각지도 못한 암초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동안 온 가족을 이끌고 전국을 돌며 일을 하시던 아빠가 그동안의 노하우를 살려 자기 사업을 하겠노라 선포하신 거예요. 당연히 엄마는 반대를 하셨죠. 요즘 같은 때 직장 나와 자기 사업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돈 버는 사람이 어딨냐. 더럽고 치사해도 남의 돈 받고 일하는 게 제일 편한 거다. 어떻게든 고정 수입을 사수하려고 아빠를 어르고 달래고 강압적으로 만류를 하셨지만 이미 회사에 마음이 든 아빠는 좀처럼 엄마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은 사람이 왜 그래? 내가 이날이 때까지 겨울이고 여름이고 오로지 가족들 먹여 살린다고 공사판 먼지 마셔가며 살아온 거 당신이 누구보다 잘 알잖아. 그렇게 고생을 했으면 한 번쯤은 내가 원하는 일 하고 살게 옆에서 응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된 여자가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남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아니, 누가 당신이 그동안 고생한 거 몰라 그래요? 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사냐고요. 자식 위해, 부모 위해 내 꿈도 접을 줄 알아야 하는 게 가장 아니냐고요. 누군 뭐 하고 싶은 거 없어서 이러고 산 줄 아냐고요. 나도 당신 못지않게 하고 싶은 거 많았던 사람이에요. 당신만 가족 위해 희생하고 살았다고 착각하지 말라고요. 두 분은 이 문제로 몇 날 며칠을 말다툼을 하셨고 결국 승자는 아빠로 결정되었어요. 아빠가 그냥 무대뽀로 회사에 사표를 내버렸거든요. 그리고는 덜컥 회사를 차려버렸는데 일이 안 되려니 그랬는지 하필 그때 미국발 금융위기가 불어닥쳤고 건설 관련 자재를 수입하던 아빠는 엄청나게 오른 환율로 인해 1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회사를 정리하게 되었어요. 그 바람에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해 두었던 돈도 다 날리고 은행 빚까지 생겨서 우리 집은 하루아침에 월세살이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원래 잘 되는 집에서는 큰 소리가 안 나도 잘 안 풀리는 집에서는 큰 소리가 자주 나기 마련이잖아요. 저희 집이 그 후자였어요. 그러게 내 말을 왜 안 들어서 이 사단을 해요? 내가 회사 차리지 말랬죠. 다니던 회사나 잘 다닐 것이지
빚은 빚대로 지고 재취업도 안 되고 이제 어쩔 거예요. 애들은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데 학원도 하나 못 보내고 어쩔 거냐고요. 내가 정말 못 살아. 그만 좀 해. 남편 하는 일에 여자가 옆에서 그렇게 바가지를 긁어대니 될 일도 안 되는 거지. 이게 다 일 시작하기 전부터 당신이 입방정을 떨어서 그런 거라고. 그리고 입으로만 어쩔 거냐고 떠들지 말고 당신도 나가서 돈이나 벌라고. 중학생이면 애들도 다 컸는데 언제까지 애들 핑계대며 집에서 놀고 먹을 생각이야?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안 그래도 엄마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동네 반찬 가게에 일자리를 잡아두었는데 아빠가 그 사실을 알 리 없었어요. 며칠 뒤 엄마는 일을 나가고 아빠는 아직 일자리를 잡지 못해 집에 있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그 시간이 길어져서 결국엔 아빠 입으로 했던 말을 고스란히 엄마한테 돌려받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빠가 금방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엔 그 후로 아빠는 재취업을 하지 못하셨어요. 엄마는 아빠가 남긴 빚을 갚아가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에 밤낮 없이 일을 해야만 했죠. 그런데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끼고 살던 아빠는 점점 더 손 하나 까딱 않고 모든 걸 엄마한테 떠넘기기에 바빴어요. 당신은 정신이 있는 여자야, 없는 여자야? 아니, 어제가 아버지 제사인 건 몰랐어? 맏며느리가 돼서는 시아버지 제사도 안 챙기고 말이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세상을 사는 거냐고. 내가 아침에 경순이 전화 받고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알아?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정작 아빠는 어제 내내 소파에 누워 TV만 보고 있었으면서 일하느라 바빠서 시아버지 제사를 깜박한 엄마를 탓하셨어요. 놀면서 자기 아버지 제사도 잊고 있었던 자신의 잘못은 생각도 않고 말이죠. 저 같으면 한마디 하고 넘어갔을 텐데도 이상하게 그날따라 엄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문 채 주방에서 내일 아빠가 먹을 국과 밑반찬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골에서 할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가 받아서 한참을 얘기를 하시더니 대뜸 엄마한테 전화를 받아보라고 하시더군요. 전화를 받은 엄마는 한참이나 시어머니 타박을 듣고만 계셨어요. 그렇게 30여 분쯤 지났을까요? 엄마가 한숨을 푹 쉬더니 격앙된 목소리로 그러셨어요.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어머님 아들 데려가세요. 저는 제가 낳은 내 자식들 키우고 살 테니까 어머님이 낳은 금쪽 같은 큰아들은 어머님이 데려가 키우시라고요. 저도 이젠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이가 지금까지 일하느라 고생한 거 저도 잘 알아요. 그래서 몇 년째 이 사람이 직장 못 구하고 집에서 지내는 것도 뭐라 않고 있다고요. 그런데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들어와 온몸이 녹아내릴 듯이 지쳐있는데도 이 사람이 하루 종일 먹은 그릇 설거지하고 다음날 이 먹을 국이랑 반찬 만들어야 해요. 그뿐인가요? 하루가 멀다 하고 어머님이랑 아가씨, 심지어 시동생까지 전화에 돈 좀 해달라, 보약 좀 지어 보내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아주 거짓 똥구멍에 붙은 콩나물 대가리까지 떼어달라고 아우성치는 통에 제가 더는 감당을 못할 것 같네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제가 시집와 처음으로 제사 한번 잊고 지났다고 제 친정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욕을 하시니 어쩌겠어요. 이 결혼 물리고 고통에서 벗어나야죠. 저 살고 싶어요, 어머님. 아직 50도 안 된 나이에 남편이랑 시집 식구들 등살에 시달리다가 말라주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니 그렇게 아시고 조만간 어머님 아들 어머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엄마의 느닷없는 이혼 선언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의기양양하던 아빠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아내가 자신을 버릴 수 있다는 걸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기에 그 충격은 더한 듯 보이더군요. 사실 오빠랑 저는 엄마의 이혼 선언이 싫지만은 않았어요. 옆에서 엄마를 보고 살면서 이러다가
우리 엄마가 먼저 가로로 잘못되면 어쩌나 걱정했거든요. 염치없는 아빠도 밉고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며느리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할머니와 고모, 삼촌은 더더욱 싫었어요. 엄마가 하루빨리 아빠랑 헤어져서 아빠가 남긴 빚에서 탈출할 수 있기는 바랐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아빠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니들 엄마가 드디어 미쳤나 보다. 이 앞엔 내가 건방지게 어디서 이혼 소리를 해.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가서 담배나 사와. 집에 담배가 떨어졌으면 알아서 사왔어야 할 거 아니야? 그때였어요. 개수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던 엄마가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벽에다 힘껏 던져버린 거예요. 그 바람에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진 접시 조각이 사방으로 퍼졌고 그 조각에 맞아 아빠 볼에 가는 선이 그어졌어요. 잔뜩 놀란 아빠는 겁먹은 눈으로 엄마를 쳐다보았죠. 그러자 엄마가 손에서 고무장갑을 벗어내고는 아빠한테 다가왔어요. 야, 너 나가. 나가서 길바닥에서 자든 야관에서 자든 내 눈앞에 띄지 않은 대로 가. 안 그러면 내가 오늘 너 죽일지도 몰라. 어서! 엄마는 씩씩거리며 아빠를 죽일 듯 노려보았고 그 기세에 눌려 아빠는 겉옷을 챙겨들고 서둘러 집을 빠져나갔어요. 며칠 뒤 부모님은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셨어요. 아빠는 숙려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짐을 싸서 시골로 내려가셨고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어요. 그날 우리 곁을 떠난 아빠를 다시 본 건 제 결혼식을 앞둔 때였어요. 상견례를 앞두고 아빠한테 연락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큰 기대 없이 예전 아빠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받으시더라고요. 전화번호를 그대로 쓰고 있으면서 10년 넘게 연락도 끊고 살았던 우리 부녀는 떨어져 지낸 기간만큼이나 무척 서먹서먹했어요. 저 결혼해요. 이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몇 분이 걸렸나 몰라요. 덧붙여 결혼식에 안 오셔도 괜찮아요 라고 말을 하려는데 아빠가 먼저 말을 꺼내셨어요. 상견례는 언제니? 그쪽에선 우리 집 사정 알고 있니? 남편한테만 얘기했다고 하자 잠시 침묵하시더니 상견례 날짜와 장소를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그제야 두려움이 몰려오더군요. 엄마가 이 사실을 알면 화낼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엄마는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딱 한마디 하셨죠. 그래도 네 아빠가 옆에 있는 게 너희 시댁 보기에도 나을 것 같다. 잘했다. 이미 10여 년 전 부부의 연은 끊어졌지만 자식 혼사 앞에서는 아빠도 엄마도 부모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상견례 당일 10여 년 만에 다시 마주한 아빠는 그 사이 많이 늙으셨고 살도 조금 찌셨더라고요. 한 가족임에도 이렇게 서로가 어색한데 시댁 식구들 앞에 어떻게 보일까 살짝 염려가 됐지만 웬걸? 예약한 룸에 들어서자마자 아빠도 엄마도 마치 지난 세월 한순간도 떨어져 지낸 적 없는 사람들처럼 너무도 능숙하게 오래 살아온 부부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덕분에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부모님의 이혼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셨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바로 저희 시부모님의 돌발 발언이었어요. 저희 집도 그리 형편이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시댁은 저희보다 더 어려웠거든요. 남편은 5남매 중 셋째였는데 큰형이 7년 넘게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고 있어서 시부모님이 그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둘째 형은 사고로 허리를 다쳐서 일을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렇다 보니 제 남편이 실질적인 집안에 가장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초에 우리 부부는 시댁 도움을 기대조차 않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나서 결혼하겠다는 아들놈을 부모가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집 상황도 있으니 결혼하고 3년간은
지 큰형 학원비랑 생활비를 얘들이 맡아줬으면 합니다. 집안의 맏아들이 잘 돼야 집이 바로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부부와는 상의조차 없었던 시아버지의 폭탄 선언에 저도 남편도 황당하기 그지없었어요. 엄마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입만 떡 벌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아빠가 나서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사돈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만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7년이나 부모님 뒷바라지 받아가며 공부를 하고도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큰아드님이 동생 부부 도움을 받아 3년 더 공부한다고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사돈께서 큰아드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랜 시간 뒷바라지 하신 거는 부모로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셋째 아드님과 제 딸은 무슨 죄로 그 일을 떠맡아야 하는 겁니까? 듣자 하니 이 결혼도 양가 도움 없이 두 사람 힘으로 한다고 하던데 부모가 돼서 힘들게 시작하는 자식한테 도움을 못 줄 망정 등에 커다란 짐을 올려서야 되겠습니까? 또한 동생 내외 도움으로 공부를 하는 맏아드님 심정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사돈께서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그날 자칫하면 큰 소란이 일어날 뻔한 상황에서 아빠는 점잖게 저희 시아버지를 설득하셨고 덕분에 우리 부부는 부담 없이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저를 비롯해 엄마랑 오빠는 그날 아빠를 통해 든든한 가장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아빠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살았다고 반성했어요. 그리고 그날을 계기로 아빠는 엄마 집에 자주 왕래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2년쯤 뒤에 다시 엄마랑 살림을 합치게 되었어요. 혼인신고만 안 했지 아빠는 다시 가장의 위치를 그대로 회복하게 되셨어요. 제가 결혼하고 3년 뒤 오빠가 결혼을 할 때는 저희 집이 이혼 가정이라는 게 전혀 티가 안 날 정도가 되었고요. 오빠와 올케는 직장 상사의 주선으로 만나서 사귀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새언니 집안이 꽤나 돈이 있는 집안이더라고요. 평소 옷차림만 봐도 돈이 있는 사람이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상견례 때 사돈언들을 통해 들어보니 부동산을 포함해 500억대 자산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새언니는 집안 살림을 전혀 안 하고 살아온 사람 같았어요. 눈앞에 설거지거리를 보고도 절대 나서서 하는 적이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이렇게 물었죠. 그걸 뭐하러 직접 해요? 식기세척기를 쓰면 되지? 아니, 식기세척기 쓰면 편하다는 걸 누구는 모르나요? 그럴 형편이 안 되니까 못 사는 거죠. 그런데도 새언니는 상대에 대한 배려 없이 그런 말을 너무도 쉽게 하더라고요. 한 번은 엄마가 새언니 명품백을 만져보면서 이런 적이 있어요. 세상에, 이런 걸 정말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가방은 못해도 2, 3천원 한다며. 차 한 대 값인데 누가 훔쳐갈까봐 무서워서 이런 걸 어떻게 들고 다니니? 나는 죽을 때까지 이런 가방은 못 들어볼 거다. 딸인 제 눈에도 엄마가 새언니 명품백을 부러워하는 게 확연히 보였어요. 며느리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나. 굳이 저런 말까지 대놓고 하다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새언니가 대뜸 그러는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에도 어머님은 평생 이런 가방은 못 드시겠네요. 저희 엄마 행동도 보기 좀 그랬지만 그렇다고 시어머니 면전에서 이런 말을 하는 새언니도 정말 보기 그렇더라고요. 엄마는 며느리한테 면박을 당하자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서는 더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보다 못한 제가 새언니를 살짝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올케 언니, 굳이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말할 거 있어요? 그냥 모른 척하면 되지. 그랬더니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아가씨, 내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요. 보세요. 지금 어머님이 이 백을 들고 나가면 사람들이 이 백을 명품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시장에서 짝퉁 하나 사들고 왔다고 생각하겠죠. 수천만 원이나 하는 이 백이 어머님 손에 들어가는 순간 몇만 원짜리 시장 가방으로 전락하는데 굳이 그러면서까지 이 백을 들 필요가 있겠냐고요.
게다가 어머님은 이 백을 들고 편히 외출은 하실 수 있을까요? 혹시 누가 스크래치라도 내지 않을까? 훔쳐가진 않을까 노심초사하실 게 뻔한데 그래도 이런 백이 어머님께 필요하겠냐고요. 물건은 다 그 사람한테 맞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괜히 말을 꺼냈다 싶었어요. 따지고 보면 새언니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이상하게 새언니 입으로 그 말을 하면 기분이 상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 외에도 새언니 말 때문에 빈정상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특히나 저랑 저희 엄마를 깔보듯 하는 새언니 시선이 참을 수 없이 불쾌했어요. 그런데 거기다 그 일까지 생기면서 새언니에 대한 불만은 점점 더 커져만 갔죠. 명절 당일에는 대개 저희 부부가 시댁에 내려가야 해서 평소엔 명절 전에 장을 봐서 친정에 보내드리곤 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아빠가 혼자 본가에 내려가시게 돼서 엄마가 명절 음식을 따로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장을 안 봐드렸는데 명절날 밤에 친정에 갔더니 엄마가 몸살이 나서 자리에 누워 계시지 뭐예요. 전날까지 멀쩡하더니 갑자기 웬 몸살이냐고 물었더니 글쎄 이러더라고요. 네 오빠가 혼자 집에 있지 말고 자기네 집에 오래서 내가 어제 네 오빠 집에 갔잖니. 그랬더니 네 올케 언니가 그러는 거야. 오늘 도우미 아줌마가 못 오니까 나더러 장바다가 명절 음식을 하라고. 그래서 장바다가 밤늦게까지 음식 해대느라고 내가 이렇게 병이 났잖니. 뭐?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지가 부잣집 딸이면 딸이지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한테 명절 음식을 만들라 그래? 아니 오빠는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었어? 이것들이 진짜. 냅둬라. 네 오빠는 회사 일이 바빠서 명절 첫날까지 야근하다가 와서 아무것도 몰라. 괜히 명절날 얼굴 붉히고 싸우기 싫어서 내가 네 오빠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러니까 너도 그냥 입 다물어. 엄마는 허리를 잡고 낑낑거리시면서도 오빠한테는 비밀로 하라는 말을 연달아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우라가 치밀어서 도저히 가만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오빠 집으로 갔어요.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새언니는 그때까지도 자고 있었는지 홈가운을 걸치고 거실로 나왔더라고요. 그걸 보니 더 화가 치밀어서 버럭 질러버렸죠. 언니는 팔자 좋으시네요. 시어머니는 며느리 명절 음식 해먹이느라 허리병까지 돋아서 자리 보전하고 있는데 새언니는 늦잠까지 주무시고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언니 눈에는 우리 집이 그렇게 만만해 보여요? 우리 엄마가 언니 아랫사람으로 보이냐고요? 우리가 언제 언니더러 우리 집 명절 음식 하라고 등 떠민 적 있어요? 가족들 모을 때 언니한테 설거지 한번 시킨 적 있더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엄마를 불러다 도우미 대신 명절 음식을 하게 시킬 수가 있어요? 언니가 그러고도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러냐고요? 말을 하다 보니 더 감정이 격해져서 눈물까지 펑펑 쏟아내며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오빠가 달려나와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이게 다 오빠 때문이야. 자기 부인 치마폭에 쌓여서 자기 엄마가 어떤 수모를 당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멍청하게 있는 오빠가 제일 문제라고. 왜 저런 여자를 집에 데려와서 우리 엄마를 힘들게 하냐고. 평생 아빠 때문에 고생하고 산 불쌍한 우리 엄마를 왜 며느리 시집살이까지 하게 하느냐 말이야. 돈 좀 있으면 다야? 돈 있으면 시어머니를 자기 집 종부리듯 해도 되느냐고. 언니도 입 있으면 말해봐요. 말해보라고. 소리를 지르면 지를수록 감정이 격해져서 급기야 저는 어깨까지 들썩일 정도로 꺽대며 울었어요. 그러자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서 저를 내려다보던 새언니가 입을 열더군요. 아가씨, 다 했어요? 그럼 이제 내가 말해도 되는 거죠? 맞아요. 내가 어머님한테 명절 음식 만들게 시켰어요. 그러자 지금까지 입 다물고 있던 오빠가 얼굴이 벌개져서는 새언니한테 되물었어요. 정말이야? 당신이 정말 우리 엄마한테 명절 음식 하라고 시켰어? 아니 왜? 여보, 사람 얘기는 끝까지 들어야지.
내가 어머님이 명절 음식 만들게 했다고 했지 시켰다고는 안 했잖아. 아가씨도 잘 들어요. 나는 분명히 어머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도우미 아줌마가 못 온다고 하니까 우리 친정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불러서 일 좀 해달라고 해야겠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물으시더라고요. 그 도우미는 월급도 비싸다던데 하루 불러서 쓰려면 돈을 얼마나 줘야 되느냐고요. 그래서 날이니만큼 못해도 50은 줘야 하지 않겠냐고 했더니 어머님이 그럼 당신이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에 엄마가 어떤 표정으로 그 말을 했을지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모르긴 해도 새언니가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당신이 그 돈을 받고 일하겠다고 했을 게 뻔했거든요. 정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그러시라고 했어요. 그래도 명색이 시어머니신데 어떻게 부리는 사람이랑 똑같은 돈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어머님 계좌로 100만 원 입금해 드렸어요. 아가씨, 이거 내가 잘못한 거라고 할 수 있나요? 새언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도 오빠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돼버렸어요. 자식인 우리가 들어도 이번 일은 저희 엄마가 잘못한 게 확실했으니까요. 이래서 사람 말은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판단해야 되는구나 생각했죠 뭐. 결국 저랑 오빠가 새언니한테 사과를 하고 그 사건은 일단락이 났어요. 그런데 새언니가 이상한 얘기를 하지 뭐예요. 이번 명절에 아버님이 본가에 혼자 내려가셨다고 했죠. 네, 그런데 그건 왜요? 어머님은 아버님이랑 재결합하시고 본가에 가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원래 이혼 전부터 저희 할머니랑 엄마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재결합하시고도 전화통화도 안 하실걸요? 그런데 갑자기 그건 왜요? 새언니, 무슨 얘기 들은 거 있어요? 그러자 새언니는 안방에서 누런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오빠랑 저는 그 안에 든 사진을 꺼내보았죠. 그런데 세상에, 아빠가 젊은 외국 여자와 어린 아이를 데리고 놀이동산에 간 사진이더라고요. 여자랑 아빠가 나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단란한 가정의 모습처럼 보이더군요. 그리고 나머지 사진은 저희 친할머니와 고모, 삼촌까지 그 젊은 외국 여자랑 어린 아이와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도 담겨 있었어요. 아버님이 어머님이랑 헤어지신 이후에 재혼을 하신 모양이던데 다들 몰랐나 봐요? 알아보니 혼인신고도 돼 있더라고요. 이 아이는 아버님 아이고요. 아버님은 몇 년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공금횡령을 하셔서 잘린 이후로 딱히 직업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생활비도 어머님이 식당 일 하면서 번 돈으로 충당하고 있고요. 본가에 있는 식구들 생활비도 어머님 돈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아, 제가 아버님 뒷조사를 한 건 아니에요. 이건 저희 친정아버지가 업체에 의뢰해 조사하신 거니까요. 아버님이 저희 아빠를 찾아가셨던 모양이에요. 돈 빌려달라고요. 사업 자금이 필요하시다고 그러셨다던데. 당신도 아가씨도 몰랐죠? 순간 머리를 몽둥이로 한 대 맞은 것처럼 몽롱했어요. 새언니 말이 머릿속에서 윙윙 울리다가 사라질 정도로요. 처음부터 아빠는 우리한테 돌아올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단지 자신의 새 가정을 꾸려갈 돈이 필요했던 거죠. 아빠한테 헌신적인 우리 엄마 등골을 빼다가 자기 가정을 챙기려는 파렴치한 인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님 지금 해외에 계실 거예요. 가족여행을 떠나셨거든요. 모르긴 해도 우리랑 아가씨네가 명절 용돈으로 어머님께 드린 돈까지 다 챙겨서 가셨을걸요? 아버님을 어떻게 할지 결정은 당신이랑 아가씨가 해요. 원한다면 내가 사람 써서 해결해 줄 테니까요. 어머님 모르시게. 한 남자한테 2번이나 배신당하는 건 너무 가혹하잖아요. 같은 여자로서 그것만큼은 막아드리고 싶어요. 그 순간만큼은 새언니의 말에 울컥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던 사람이 정말 중요한 순간엔 그래도 내 엄마를 위하는 모습이 너무 고맙고 딸로서 부끄럽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새언니 손을 잡고 한참을 펑펑 울었네요. 내 평생에 새언니한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날은 정말 마음을 담아 감사 인사를 했어요. 명절 휴가 지나고 아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당당하게 개선장군처럼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아빠를 기다리는 건 아빠 짐이 담긴 가방과 가족들의 싸늘한 눈초리였어요. 엄마는 아빠한테 짐가방을 내던지며 어디서도 듣도 보도 못한 쌍욕을 한 사발 퍼부으셨어요. 그리고는 새언니가 선임해준 변호사가 일러준 대로 앞으로 아빠가 엄마한테 갚아야 할 금액과 정신적 피해 보상금 등을 또박또박 일러주었어요. 잘 알아들었으면 그 더러운 몸뚱이 들고 내 집에서 나가. 그동안 네가 나한테 뜯어간 돈은 매달 25일마다 100만 원씩 상환하도록 해. 하루라도 날짜를 어기면 그날 바로 날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그뿐인 줄 알아? 민사소송까지 들어갈 거야. 네 어린 아들 두고 감방에 들어가기 살기 싫으면 죽어라 이래서 돈 갚아. 그리고 다시는 나나 우리 애들 앞에 나타나지 마. 너라면 아주 지긋지긋하니까. 엄마는 그 길로 아빠를 집에서 내쫓고 문을 걸어 잠그셨어요. 처음엔 엄마한테 아빠의 두 집 살림을 비밀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사라지시면 엄마가 아빠에 대한 미련을 가질 게 뻔했으니까요. 아빠 같은 인간한테 한 여자의 순정을 바치는 건 너무도 아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다행히도 엄마는 충격을 받고 시리에 빠지기보다는 아빠에 대한 강한 분노를 보이셨어요. 물론 마음의 상처도 입긴 하셨겠지만요. 그 일이 있고 2년이 지난 지금 엄마는 아빠한테 매달 돌려받은 돈을 모아 그렇게 바라던 명품 백을 사셨어요. 거래 내역이 없는 일반인은 살 수 없는 백이라고 해서 새언니 이름으로 주문해 사긴 했지만요. 그리고 새언니는 엄마의 명품 백에 맞는 옷과 구두를 선물로 해드렸어요. 이제야 그 백이 명품처럼 보이네요. 이제 어머님도 이 백을 들고 다니실 수 있겠어요? 언니는 끝까지 재수없게 말을 했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언니가 믿게만 보이지 않아요. 타인의 감정을 살피는 재주는 없어도 새언니가 우리 가족을 꽤나 생각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새언니한테 감사 인사를 보내며 저희 가족의 사연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